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불교 정신치료, 이걸 저 나름대로는 2014년에 그동안에 이제 이 불교 정신치료 이래 하다가 이제 수행이 좀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 성취가 되니까 저 속에서 이렇게 탁 붙더라고요. 붙으면서 불교 정신치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인데 여기 이 자리에서 한 4시간인가 뭐 특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만든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4시간이지만 2시간짜리 네 번이니까 이 유튜브로는 한 8회가 올라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도 좀 참고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진흥원하고는 좀 인연이 항상 있어 왔고 뭐 앞으로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야기할 이 불교 정신치료는 사실은 뭐 제가 불교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어요. 이제 큰 관심은 없고 그냥 뭐 나는 불자다 하는 정도. 어찌 보면 좀 낭만적인 불자였죠. 이제 그러다가 좀 심각한 좀 심각하고 진지한 불자가 된 게 우연한 기회에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뭐 다들 유튜브 보셨으면 잘 알겠지만 이제 우리 나이로 제가 30살 때 저의 불교 첫 번째 스승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정신과 전공이 2년 차였는데 봄이었죠. 지금 비슷한 때였어요. 지금보다는 조금 며칠 더 지났을 때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첫 번째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은 그때 50대 초반이었죠. 저는 30살이고 만나서 뭐 하냐 그래서 정신과 전공이 2년 차다 하니까 그분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이다. 당신이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문제, 괴로움 해결하는 거 아니겠냐. 이 인간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이 불교의 용어, 말만 좀 바꾸면 훌륭한 정신학의 체계가 될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죠. 근데 2년이 짧았기 때문에 한 3년을 배웠어요. 이제 그때 배우고 한 2달쯤 됐을 때 업설이죠, 불교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구성돼서 어떻게 돌아간다. 이제 그거를 듣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확 열린 느낌이었어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구나.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있구나.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불교가 진리구나. 내가 이 평생 이걸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를 저 생활에 좀 적용해 보니까 사는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힘들더라고요. 저를 괴롭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좀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좀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길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직업이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환자들도 좀 이해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이해하면 사는 것도 좀 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좀 도움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란 게 이게 정신의학, 정신치료하고 뭐 연관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두 길을 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두 길을 가면서 저 나름대로 공부하고 수행해서 경험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쓰기 시작했죠. 쓰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나름대로 이제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의문이 없어지고 불교에 대한 의문 또 세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문이 없어지면서 괴로움이 없어지면서 아까 말한 대로 탁 붙더라고요, 이렇게. 그 참 신기해요. 마음속에서 둘이 탁 붙어요. 붙으면서 불교가 훌륭한 정신치료구나. 다른 정신치료의 도움을 하나도 받을 필요 없는 이 자체로서 완벽한 정신치료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 이제 정신과 의사들 또는 뭐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과학적인 정신치료의 시작은 프로이드다. 1900년도에 시작된, 뭐 그전부터 좀 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은 1900년도에 시작됐어요. 프로이드에서 과학적인 정신치료는 시작됐다. 한때 제가 보니까 2600여 년 전에 고타마 붓다에서 시작된 불교가 완벽한 과학적인 정신치료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2014년에 하고, 그래서 조금씩 소개하기 시작했죠.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1년이 지난 거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많은 작업을 했어요. 그럼 불교가 과연 세상에 내놓을 때 그럼 과연 정신치료가 될 수 있나? 그래서 다른 정신치료들 프로이드, 융, 아들러 많이 했어요. 그 치료들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 본질이 뭔가? 그래 보니까 불교도 가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그런 걸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처음 내놔야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째 보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세운 불교 정신치료는 3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랬지만, 이제 요소 그런 말은 잘 안 하죠. 이제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제가 했던 작업들을 이제 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다 들어있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생각나는 대로 좀 편하게, 이 불교 정신치료는 이런 거다. 근데 사실은 불교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뿌리가, 불교니까 불교 정신치료라고 하지.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한다면 지혜 정신치료예요. 근데 지혜 정신치료는 누가 먼저 등록을 해놨다 그러더라고. 외국에서. wisdom therapy 해서. 그렇지. 왜 그러냐면, 저는 정신과 의사지 않습니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온갖 종교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온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괴롭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그럼 그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게 나의 할 일이에요. 그럴 때 불교 용어를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인 말로 쓰는데, 그러고 이제 혹 이래 또 불교 믿으신 분들이 오는 경우는 용어를 좀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도 보면 불교를 좀 배워서 써먹어야 되겠다 할 때 불교 용어를 쓰지 않고 그 사람에게 통하는 말로 할 수 있다면 이제 좀 경제에 오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는 이 불교 정신치료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이 불교 정신치료는 한마디로 한다면 정확히 보는 데 기반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보는데 우리의 뭐가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배운 무슨 학파의 이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정확히 봐야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왜 정확히 봐야 하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보면 다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용어를 좀 쓰면 인과의 법칙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찾아서 거기에 작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 같으면 매상이 준다. 그럼 왜 주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뭘 작업을 해서 매상이 올라가면 바로 본 거예요. 매상이 안 올라가면 바로 못 본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인간관계가 안 좋다. 그럼 인간관계가 일어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잘 보고 작업을 하면 인간관계는 좋아져요. 지금까지 자기를 무시하고 등 돌린 사람들이 자기를 막 찾고 그래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보는데 기반을 이 불교 정신치료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우리는 사실 정확히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 3가지 장막에 의해서 다 덮어씌워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를 이래 눈에 안 보이는 장막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장막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 과거예요. 살아온 과거. 그 과거 속에서 뭔가 좀 한이 맺히거나 컴플렉스가 생기거나 뭔가 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면 거기에 뭐가 탁 붙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학력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안 컴플렉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컴플렉스, 또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 그럼 거기에 그 중심으로 딱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장막이에요. 이건 그래 어렵지 않은 장막이에요. 첫 번째 장막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장막은 뭐냐면 문화의 장막이에요. 문화.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북유럽에 사는 사람들, 바이킹 문화가 생긴 사는 사람들은 바다 중심으로 보게 돼 있어요. 또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 이슬람에 사는 사람, 그런 이 문화가 또 알게 모르게 영향을 줘요. 문화란 거는 한마디로 그 지역이 가진 성격이라 보면 돼요. 그런 자연 조건과 그전부터 살던 사람의 영향으로 요렇게 살아야 된다, 요렇게 봐야 된다는 뭐가 있는 게 문화예요. 그게 또 두 번째 장막이에요. 세 번째 장막이 뭐냐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눈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뭘 정확하게 보게끔 돼 있는 눈이 아니에요. 또 눈과 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눈과 뇌는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보니까 전부 생존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바깥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자기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요 기관, 눈, 귀, 코, 혀, 몸, 정신은 바깥을 보고 살아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뇌란 거는 저 동굴 속에 있어요. 동굴 속에 있으면서 눈, 귀, 코, 혀, 몸이 보낸 정보를 가지고 딱 작업을 해요. 그것도 다 생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뇌과학을 이래 보면은 우리 눈이 뭘 정확하게 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뭘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데 에너지를 한 10을 쓴다면, 이 보기도 전에 어떤 평가하는 이쪽, 판단하는, 이게 수백 배의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안전한 곳인가, 안전하지 않은 곳인가, 그거 살피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보고 그에 맞게 하자. 이거는 사실은 문명이 이렇게 형성되고 안정되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도 어느 숲속에 가면 뭐가 나타나나 하고 막 신경을 막 쓸 거예요. 동물들은 아직도 이제 그런 속에 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인간이란 게, 이 참 문명이 발달되고, 이래 교육도 받고, 이래 문화생활도 하지만, 괴로움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예요. 생각도 많고,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장막은 우리가 뭘 파악하는데 그 눈, 귀, 코, 혀, 몸, 정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는데 완벽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은 죽기를 바라지 않아요. 살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인간은 불행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그런 것 속에서 왜곡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장막이 세 가지 있지만은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희망이 있냐면, 저 나름대로 볼 때는 요 장막이 정신작용으로 일어나요. 정신작용으로. 어쨌든 간에. 그냥 정신작용으로 탁 떠올라요. 그러려면 정확히 보려고 하다가 정신작용이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장막으로 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불교를 접하고 명상을 접하고, 내가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이 세 개의 장막이 정신작용으로 미세하게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놓고 바로 보려고 노력하면 정확히 보는 것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헛다리 짚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상담하시면 내담자가 왔다. 저 사람 문제는 요래서 생겼구나. 그게 제대로 본 것 같으면 괜찮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헛다리 짚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정확히 보려고 노력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 지론은 이제 정신적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이제 가 있는 치료죠. 치료인데, 이 정신적인 문제를 잘 보면은 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게 그것도 일어날 만하니까 딱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일어나요.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환자가 오면 이제 이런 말을 적당한 시기에 이 치료라는 건 상당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도 타이밍에 맞지 않으면은 부작용이 생기거나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보는 눈을 이제 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저 경우에는 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이 나를 찾아온 것은 무슨 문제나 괴로움이 있어 왔다. 그 문제나 괴로움은 당신이기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니다. 당신이기 때문에 생겼으면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거를? 그 사람하고 문제가 딱 붙어 있으면. 당신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었다. 그럼 요게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노력을 하면 이건 없어진다. 근데 이제 정신과니까 어떤 사람은 또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데 올바른 노력이 상태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불안하다든지 막 환청이 들린다든지 이런 불안하면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올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약 먹는 경우는 올바른 노력이 많이 쌓이면 약에 대한 필요성이 줄고 이 정신이 건강해진 만큼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면 자꾸 하다 보면 뭐 약도 안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면 또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계속하면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 된다. 당신이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을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시라. 그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어떤 때는 그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해줘요. 그 현대그룹 만든 정주영 회장이 있죠. 그분이, 그 책을 좀 제가 읽었어요. 그분 책을 몇 권 읽었어요. 읽어보니까 그분이, 강원도 통천 사람이에요. 통천 사람이고 아버지가 뭐 7형제인가 8형제 장남이고 정주영도 뭐 7형제인가 뭐 8형제 장남이에요. 그러니까 정주영 아버지는 동생들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보고도 너도 농사 지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정주영 같이 대단한 사람이 그 통천에 어떻게 삽니까? 그러고 정주영이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다른 애들은 그 통천 산가들에서 재밌게 놀았죠. 그런데 정주영은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신문 본 집이 그래 안 많았거든요. 그 신문 주인이 주영이 왔어. 오늘 신문이야. 하면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주영은 딱 보면서 아마도 이제 통천만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알 거예요. 뭐 서울도 있고 뭐 세계도 있고 그런 걸 이제 본 거예요. 보면서 그 당시에 이광수의 사랑인가 뭐 그게 연재된 모양이다. 그걸 보고 자기도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뭐 도망을 간 거예요. 소를 한 마리 뭐 해가지고. 그래 가가지고 근데 참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요. 가서 뭐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이제 부둣가에서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뭐 교역량이 많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루 일하고 배가 들어야 뭐 일을 할 텐데 배가 잘 안 들어온 모양. 그러니까 정중에 이래 생겼어요. 밥은 매일 먹어야 되는데 수입 이거는 일할 게 없어서 적다. 여기는 안 맞다. 이래가 이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광산에서도 뭐 일하고 그래서 정주영은 지금도 그냥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서 있으면 그게 행복이란 걸 안 돼요. 그때 광산에서 엄청 고생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0살 때 쌀가게 이제 배달원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정주영 인생의 큰 계기가 돼요. 제가 볼 때는. 와가지고 이제 배달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하면 그 배달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배달하는 사람들이 한 7명 있었어요. 전문이.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이제 술 먹고 노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노는데 정준이가 그렇게 노래를 못 불렀대요. 소리만 꽥꽥 지르고 너무너무 못 부르니까 와 저렇게도 노래를 못 부를 수 있나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정주영이 이제 그 쌀가게에서 3년을 일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 아주머니를 모셨어요. 모시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구순 이제 잔치를 하는데 정주영이 이제 그 모셨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쌀가게 할 때 같이 일했던 사람, 뭐 연락이 되는 사람 같아요. 두 사람 부부하고 정주영 부부하고 그 아주머니 모시고 이제 딱 잔치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정주영이가 그랬어요. 남자들 보고 자 전부 다 절해. 부인한테 다 절해. 나쁜 일 많이 했지. 이러면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 부르러 노는데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자네 옛날에 무중장이 못 불렀는데 어떻게 그래 잘 불러니까 정종이가 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 부르려고 노력한 사람 중에 나만큼 노력한 사람 없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우디에서 그 건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우디 현장에 이래 가면 이동할 때마다 노래를 계속 들었대요. 끝없이 듣고 따라하고 그래서 이래 잘 부릅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좀 해줘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가 있는 뭐가 언젠가부터 있은 거예요. 내가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언젠가부터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필연적인 이유, 그거를 이제 찾아내는 실험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뭐 문제 있으면 그걸 찾는 그 실험을 하셔야 돼요. 실험을 해서 요게 맞겠다 싶어 해보면은 맞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겠다 싶으면 안 되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약간 맞으면 약간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많이 관계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이제 그러니까 잘 살펴야 돼요. 시도하고 또 결과를 보면서 자기 문제의 원인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확실한 건 확실하다고 알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상담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정신분석 지금 어째 보면 거의 뭐 이 정신분석이다 이런 경우들이 보면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거를 제일 많이 이야기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어릴 때 부모하고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관계가 좋아지면 이 사람 문제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뭐 해봤더니만 약간만 좋아진다. 그러면 좀 다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는 좀 전문가들을 위한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 왔어요. 사람을 내가 두려워한다. 그럼 언제부터 그래 두려웠냐? 아버지를 처음으로 두려워했고 그 다음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됐다.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생겼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확실하고 불확실한 걸 우린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불교 정신치료의 이제 핵심인데 그 사람이 5살 때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그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다. 그것도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거하고 그런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또 조금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다르냐? 만약에 다른 형제도 있다 칩시다. 그럼 다른 형제는 괜찮아요. 그러면 꼭 아버지가 100% 원인보다는 이 사람 속에도 뭔가 그런 아버지를 두려워할 수 있는 뭐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난데 한 사람은 이게 막 이상해요, 속이 이상하고 어질어질하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럴 때는 항상 같이 먹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어떻나? 물어보면 그 사람 나는 맛만 좋고 아무 문제 없다. 이러면 일단은 음식이 관계되지만 음식이 모든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뭐 피곤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음식에 특별히 받아들이긴 어려운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옛날에 상담했던 분은 아버지인데 우리 아들은 이제 병원에 안 올라오니까 아버지만 왔어요. 아버지만 와서 우리 아들이 나를 자꾸 무서워한다. 막내 아들에서 내가 참 예뻐했는데 걔가 왜 나를 무서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다른 아들한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아들은 잡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잡는 걸 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긴 봤을 겁니다. 그 아들이, 그 막내 아들은 자기는 사랑해도, 형들을 잡으면 그 무서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무서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그런 걸 말하는 것도, 그 아버지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치료자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때 생겨서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럼 어쨌든 목표는 요 지속된 걸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를 안 바꾸면 이게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를? 그리고 잘 보면, 우리가 이게 섣불리, 이거 왜냐면, 그냥, 이것 때문에 생겼다는 쉬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쉽게 하려면 안 돼요. 정확하게 보는 거는 쉽지는 않지만 확실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정신분석에서나 기존적인 그 치료에서는 어쨌든 태어나고 난 뒤에 어떤 인간관계에서 뭐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근데 그래 해가지고 치료가 잘 되면 그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럼 치료를 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치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초기 불교를 공부하면서 초기 불교 경전을 니까야라 그러거든요. 니까야에 보면 자타카라고 있어요. 자타카. 그러니까 부처님의 과거생 보살행 할 때 그것이 담긴 그 경전이에요. 그 경전은 이제 보면은 딱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부처님이 해결했어요. 탁월하게 해결을 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일을 고쳐요.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친척, 형제 아무도 개팍하고 남포가이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부처님이 요청을 받고 아주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구들이 모여서 와, 부처님 능력 대단하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가 저 사람을 제도한 거는 과거생에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생에 제도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547생이 나와 있어요. 자타카에. 거기를 보면 부모가 이래서 이랬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비구니가 뭘 하면 다 끌어모아요. 끌어모아서 잔뜩 쌓아둬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부처님에게 가서 일렀겠죠. 어느 비구니가 이런다니까. 그래서 걔는 그 사람은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가난해서 또는 부모가 이래서 그런 말 안 해요. 과거생에도 그랬다 하면서 부처님이 공유한 과거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현재의 부모 또 가정이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자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정확하게 봐야 거기서 정확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인간을 깊이 있게 보는 눈을 가져야 이 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냥 대충 편하게 보고 대충 하고 뭐 안 되면 말고 뭐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정확하게 보는 이걸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불교 정신치료는 이렇게 그냥 보통은 정신치료, 심리학, 심리치료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정말 그렇나 하는 그를 이제 불교 정신치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를 보면 정신적인 문제 앞에 항상 뭐 괴로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괴로움이 없이 정신적인 문제 생긴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잘 나가고, 항상 인정받고, 뭘 해도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문제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생기는 경우를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앞에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 요 괴로움을 올바르게 어떤 순리에 맞게 이렇게 안 하고 이상하게 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불교 정신치료에. 그러니까 사람이 오면 언제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은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왜 피할 수 없냐면 세상에 태어나면 바깥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또 바깥 영향 아니라도 자기 내부의 영향을 또 안 받을 수 없어요. 그 바깥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생기면 괴로워요. 왕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학교 갔더니 애들이 나를 왕따 시켜요. 그럼 괴롭지 않겠습니까? 또 내부적으로는 암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암이 생기면 아픈 거예요. 저 괴로운 거예요.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이 자꾸 나면 괴로운 거예요. 불안한 생각이 나면. 그래서 이 괴로움은, 요거에 대해서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 괴로움은 누구나 피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어째 보면 이제 살다가 괴로움이 생겨요. 그럼 그 괴로움을 계속 악화시킨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악화를 계속 시키다가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악화를 멈추도록 해야 돼요. 악화시키는 걸 멈추고, 그 다음에 원래 괴로움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왜냐하면 계속 괴로움이 있으니까요. 그 괴로움을 잘 해결하게 해서 오히려 병나기 전보다 나아지게 만드는 게 우리 치료자의 이제 할 일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환자들을 이제 보다 보니까 환자분은 손해보는 거를 항상 하고 있는 분이구나.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 이익되는 것보다는 손해보는 걸 많이 해요. 손해본다는 건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내 돈이 나가든지 내 몸에 안 좋든지 내 정신에 안 좋든지 하여튼 무조건 손해보는 거를 많이 하구나. 이제 이런 걸 알게 됐어요. 아까 이제 자타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자타카를 한 2년에 걸쳐서 읽었어요. 자타카 진짜 좋습니다. 불교 신자 있으면 자타카 자꾸 보다 보면 전생이 그냥 싹 스며들어요. 그리고 자타카는 지혜의 보고예요. 지혜. 온갖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이제 자타카를 읽기 전에는 이 니카야나 이런 걸 그냥 부처님 당대의 일로만 봤잖아요. 당대의 일. 그거 보면 대화다따라고 있어요. 부처님을 막 죽이려는. 부처님 처남이죠, 처남. 처남인데 야망이 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고 보면 아난다도 나오고 사리불도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자타카를 이래 보면 왜 대화다따가 부처님을 그렇게 죽이려 했는지 그거 알 수가 있어요. 이 자타카에 제일 많이 등장한 사람이 대화다따예요. 그것도 부처님보다 강력한 존재로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 생에도 그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난다는 보면 왕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왕. 지혜로운 왕. 참 좋은 왕. 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 특히 대통령이 되고 하는 사람의 필독서로 자타카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면 정말 지혜로운 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자타카에는 지혜의 보고예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 이 부처님께서 보살행을 할 때 손해보는 걸 절대로 안 해요. 그게 눈에 띄더라고. 손해보는 걸 절대로 안 해요.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는 가문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큰형이 죽었어요. 이제 자기 형이 죽었죠. 큰형이 죽는다는 거는 집안이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울어요. 하인이고 다 우는데, 이 보살은 안 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죠. 이제 형이 돌아가니까 자기께 된 걸 기뻐해서 안 우는갑다. 이래 하니까 보살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울어서
나한테 도움되고 형한테 도움된다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 올 수 있다.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온다. 하여튼 보면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손해보는 걸 많이 해요. 여러분도 손해보는 거 많이 할 겁니다. 손해보는 거 이거예요. 화나면 그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자존심 세워가지고 돈 손해나면 그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우울한 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한테 도움 안 되는 거 절대로 도움 안 되는 건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요거 고치면 나한테 좀 도움된다 하면 그런 걸 자꾸 고치면 그러니까 나날이 좋아져요. 근데 사람들은 보면 그 순간순간 자기한테 요거 고치면 좀 도움된다는 건 안 해요. 안 하고 원대한 목표만 세워요. 내가 이거 하겠다. 그거보다는 순간순간에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 같은 거짓말 고치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또 약속에 좀 넣는 사람은 약속 고치면 좀 좋아져요. 뭐 여러 가지로 잘 보면 또 이래 보면 우리 환자분들 보면 누워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래 사람들이 나는 좀 체력이 약합니다 하면 제가 꼭 물어봐요. 누워 있는 시간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누워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제가 의대 다닐 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1970 몇 년도, 80년도 초반이죠. 이제 저는 주택에 살았는데, 아랫목에만 따뜻해요. 그러면 이제, 겨울 방학 때 딱 누워서, 이제 고전을 많이 봤어요. 딱 누워서 있어요. 누워 있다가 딱 보면 잠이 와요. 그럼 자요. 그 다음에, 그래,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힘들어요. 일어나기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힘도 없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누워 있으면 그냥 간단한 일어나기도 힘들구나. 그러면서 그런 눈으로 보니까 기초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그걸 꼭 체크해요. 그래서 눕지 마라. 서 있어라. 정한 데만 앉아 있고 텔레비 볼 때 딱 앉아 있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순간순간 이래 고칠 게 있으면 고쳐서 그게 나아지면 기쁜 마음으로 그걸 자꾸 하면 우리는 나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손해보는 거하고 관계된 이야기예요. 이제 지혜가 있으면 손해본 걸 절대로 안 해요. 지혜 없는 사람이 손해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나를 찾아온 사람이 손해보는 것을 멈추고 이익되는 걸 하게 하는 것이 나의 직업인 모양이다. 이래서 잘 봐요. 뭘 더 만드는 걸 뭘 하나. 그래서 이제 요거와 관계된 이야기인데 자타카에 보면 보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살아가는데 5가지 힘이 있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5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제일 밑에 힘은 주먹의 힘이에요. 주먹. 누가 나 때리면 막아야 되잖아요. 이것도 힘이에요. 그렇지만은 잘못하다 보면 또 잡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좀 했더니만 이게 주먹이 세다 뭐 그 주먹을 쓰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살아가는데 주먹이 힘은 되지만 이거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힘이에요. 그 위의 힘은 뭐냐면 요즘은 이걸 제일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 돈의 힘이에요. 돈은 주먹보다는 강력해요. 경원도 살 수 있고 뭐 필요한 것도 살 수 있는데 이것도 잘못하면 우리에게 또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이 뺏어가는 게 많아요. 돈 없을 땐 뭐든지 맛있어요. 근데 돈 많아지면 맛있는 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티벳이 이제 모택동이가 침공해서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로 망명을 가거든요. 달라이라마가. 그리고 인도 북부에 있는 다람살라에 망명 정부가 있어요. 그때 이제 또 다른 티벳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그 다람살라에 저도 몇 번 갔는데 많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제 티벳 애들이 이제 달라이라마 만나 물어보는 거예요. 존자님은 전 세계에서 초청받아서 백악관에도 오고 다른 나라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뭐가 제일 맛있습니까? 그랬어요. 달라이라마 잠깐 생각하다가 배고플 때 먹은 게 제일 맛있더라. 그 말은 너들 배고프지?
너 매일 맛있는 거 먹는 거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뺏어가는 거 많습니다. 돈 잘못 들으면요, 가족 간의 화합도 다 뺏어가고요. 그 로또 된 사람들 그 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돈이 감당이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제가 이래 보면 저도 그렇고 딱 그 돈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당신 살면서 요 정도 돈 있다 하는 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로또 된 사람은 자기 살아온 거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때 보면. 근데 팍 들어오니까 이게 영향을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로또를 안 삽니다. 때문에 큰일 난다 해서.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돈의 힘이고, 돈보다 강력한 거는 권력이에요. 권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짧은 기간에 굉장히, 대통령 되면 강력하죠. 뭐 한 몇 년, 5년 같으면 3년은 강력할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하면 또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어제 제가 초등학교 동기들하고 뭐 밥을 먹는데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한 친구가 있어요. 누가 그런다 그래서 일본의 그 되게 유명한 정치인데, 한국 대통령 믿을 수 없다. 언제 교도소 갈지 모른다. 뭐 그런 말을 다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권력은 단기간에 굉장히 강력해요. 돈에 비길 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돈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이 권력보다 강력한 게 가문이에요, 가문. 이제 우리나라는 좀 덜한데, 지금 인도만 가도 가문이 큰 힘을 가져요. 지금 우리도 뭐 삼성가에 태어나면 엄청난 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옛날이니까 가문이 이제 강력해.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머지 요 최고의 힘은 한계가 없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 이제 뭘 가져야 되겠습니까? 무슨 힘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있으면 자기한테 손해보는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예를 내가 들게요. 실화죠, 보살이니까. 보살이 어릴 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한 2-3살 돼서 소아마비가 왔어요. 소아마비가 오니까, 옛날엔 소아마비가 좀 흔했던 것 같아요. 이 다리를 쩔룩쩔룩 하는데 얘는 자기 신세 한탄 안 해요. 울지도 안 해요. 자기는 손해보면 절대로 안 해요. 이런 몸으로 살기 어렵다. 내가 서성을 찾아가야 되구나. 무술도 잘하고 지략도 뛰어나고 지혜도 많은 서성을 찾아가야 되겠다. 딱 그래 생각해요. 손해보는 거 절대로 안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꼽주가 됐어요. 꼽주가. 그러니까 이게 집을 나서야 되겠다. 한데 집은 못 나서고 있다가 애꾸눈이 됐어요. 완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리는 쩔룩쩔룩하고 또 등은 굽고 눈은 하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바로 팍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신세 한탄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은 손해보는 거 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진정한 불자는 손해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예요. 지혜를 닦아서 손해보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나가서, 얘는 특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 수 없는 거는 물어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스승이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모른다 하면 또 가서 또 물어보고 해가 결국은 찾아내요. 우리나라 최고의, 그러니까 제일인자를 이제 찾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그 밑에 스승을 딱 찾아가서 스승님, 제가 이런 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그래서 거기서 20살 정도까지 있어요. 20살이 되니까 스승이 불러요. 자, 이제 세상에 나가라. 너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배워가지고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승에게 감사히 인사를 하고 세상으로 놓은 거죠. 그러고 이제 또 물어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냐? 뭐 왕을 뺀 최고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 집이다 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딱 문지기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지혜와 무술과 지략을 가진 사람이 권력자 주인님 밑에 일하러 왔다. 그거 좀 전해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가서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말했겠죠. 하니까 이 권력자가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보물이 왔는데 이제 보물을 챙기질 못해요. 나와서 딱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이상하니까 저놈 실성한 놈이다. 쫓아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실망하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또 정신없이 누군가를 찾아요. 보살은. 누굴 찾냐면,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을 찾아요. 누가 봐도 무술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지략도 있겠다는 사람, 특별한 사람 하나 찾아요.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모든 걸 보여줘요. 보여주고 난 뒤에, 자, 사람들은 나를 믿질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동업하자. 일이 있으면 당신이 전면에 나서서 맡아서 일을 맡으면 내가 그림자처럼 뒤에서 다 해결해 주겠다. 그래 돈 받으면 우리 반반 나누자.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어느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멋진 사람이 가서 내가 호랑이 잡아주겠어. 얼마 줄 겁니까? 얼마 준다면 이제 보살이 싹 잡는 거예요. 그리고 돈 딱 반으로 나눠서 딱 가진 거예요. 어느 마을에 산적이 나타났다. 그럼 이제 거기 가서 또 얼마 줍니까? 하면 그래가 싹 다 잡고 돈 나누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손해보는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도 이제 손해보는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가 손해인지를 아셔야 돼요. 돈이 나가면 손해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불편해도 손해입니다. 인간관계 안 좋아져도 손해입니다. 하여튼 손해보는 걸 잘 아시고 이제 손해보는 걸 안 해도.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날에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지면은 그림자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전면에 나서서 전쟁을 이겨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옛날엔 전쟁에 지면 죽는 거예요. 여자들은 유린되고. 그러니까 우리 왕이 되어주십니까? 이런 신체로 어떻게 왕이 됩니까?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 왕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왕으로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는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만 있으면 어떤 세상에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쟁이나 참 고달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지간한 거는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지혜가 정말 필요한 세상인 게 앞으로 험한 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라고 봐요. 그동안은 이제 어쨌든 2차 대전 끝나고 미국 중심의 세상이었어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 미국하고 다 관련돼 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이제 뭐 영어 공부한다고 호주 사람, 캐나다 사람 이래 많이 만났어요. 그 호주 사람도 그러더라고. 이 호주는 땅덩어리는 크고 잘 사는데도 군대가 없대요. 인도네시아가 군대가 있대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 미국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듯이 전 세계가 미국이 딱 붙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비교적 전쟁 없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미국이 이제 지금 뭐 트럼프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유지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유지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도 자기 살 길 찾아야 되겠다. 이래 되면 앞으로, 전쟁이 많은 세상에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기후도 안 좋잖아요. 이 기후 안 좋고, 이번에 또 산불이 보니까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유도 아닐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이때 이제 지혜가 있으면 또 그 세상에 맞게 살 수 있는데 지혜 없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혜를 기르는 게 이제 살 길입니다. 하여튼 정신력을 강화시켜야 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까 이야기했죠. 정신적인 문제는 그 앞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지혜롭게 자기 발전이 되게끔 하지 않고 상처받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게끔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보고 묻더라고요.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모르고 괴로움이 없다 그래요. 이게 괴로움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서 괴로움이 없다는 건 어찌 보면 기적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조건은 굉장히 많아요. 살아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 세상이 좋고 저런 세상이 좋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좀 이념이 이제 이념으로 서로 갈라져 있긴 한데, 나는 그 이념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종교도 각종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 종교도 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이념이든 종교든 우리는 요 현실은 다 공유하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 현실은. 이 현실에 도움되는 이념 종교가 중요한 거예요. 도움되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고 이러면 곤란해요. 그래서 이념이라는 게 이런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좋다. 나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럼 그런 세상을 구현하려면 요 현실을 잘 보고 요걸 먼저 충분히 보고 요거를 구현한다. 그러면 그게 뭐 자든 우든 나는 훌륭한 이념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무시하고 이래 하면 그 곤란한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우리 어쨌든 살아가는 사람 똑같잖아요. 이 종교도 이 세상에 일단 먼저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다른 거를 또 뭐 불교 같은 윤회를 대비한다. 이건 좋지만은 윤회 대비한 데서 막 이거 사는 거는 막 괴롭게 만들면 안 돼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달라라마가 참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런 말 했어요. 내 종교는 친절이다. My religion is kindness란 말을 했어요. 그 세상이 어떻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이 세상을 먼저 잘 보고 자기 거를 거기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하고 자기가 한 몸이에요. 그리고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딱 나오는 순간부터 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괴로움이에요, 사실. 산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괴로움일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이제 주위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주위의 영향 중에 제일 먼저 영향 주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동물도 많잖아요. 애완동물, 고양이, 개, 뭐 많잖아요. 그 영향을 또 받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정신과 제가 90년도에 개업을 했는데, 오래됐죠. 한 35년 됐는데. 옛날에는, 키우던 동물이 죽어서 병원 온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있어요. 죽고 우울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가족이 좀 됐어요. 가족화된. 그래서 어쨌든 동물의 영향도 받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아메바 바이러스 영향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도 겪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 영향도 받아요. 이걸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보면 가족 영향을 일찍부터 좀 안 좋게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좋은 가정에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막 부모, 형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괴로움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이제 피할 수 없는데 그때 이제 잘 보면 일단 사람이 제일 많이 영향을 줘요. 사람을 잘 보면 나는 한 명이잖아요. 사람은 많아요. 이 많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 이익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불똥이 나한테 탁 튀면 그게 괴로움이에요. 학교를 딱 갔는데 왕따를 돼요. 그럼 괴로움이에요. 유치원을 갔는데 왕따를 시켜요. 그럼 괴로움이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다가 불똥이 튀면 괴로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 대책을 딱 세워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더니만 이거 잘못하면 괴로움이 오구나. 이거 내가 이 괴로움을 안 겪을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 힘들겠다 하는데 저 눈으로 볼 땐 대책 세우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탁 오면요. 자기 나름대로 막 해요. 해가 통하면 좀 덜 괴로워요. 안 통하면 또 괴로워요. 다음에 또 오면 또 통하면 덜 괴로워요. 안 통하면 괴로워요. 그러지 근본적인 대책 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는 세워야 돼요.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어쨌든 나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거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영향 주는 거를 좀 더 이야기하면 내 몸 밖에서 영향 주는 것들하고, 내 몸 아닌 내 몸과 정신이 또 영향 주는 거하고, 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이거예요.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요 놈들, 내 몸과 마음까지 포함해서 그 놈들이 어떤 놈인가를 잘 봐야 돼요. 잘 보고 그에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한테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도 제가 해요. 사람은 딱 태어나면 영향을 받으니까 딱 태어나서 딱 잘 봐야 된다. 엄마가 어떤 사람이고, 아빠가 어떤 사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내보다 먼저 태어난 뭐 오빠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고, 언니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고, 잘 보고, 또 살다가 또 뒤에 태어난 애 있으면 꼭 어떤 사람과 잘 봐야 된다. 맞게 해야지. 엄마는 이래야 돼, 아버지는 이래야 돼, 뭐 형이나 누나는 이래야 돼. 그러다 보면 괴로움 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확하게 봐라. 언니가 이럴 수 있나? 오빠가 이럴 수 있나? 동생이 이럴 수 있나?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 내가 이상한 거죠. 이래 말하는 내가. 이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안 받는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정확하게 본다는 거는 이제 뭐냐면, 사람 같으면, 사람은 그 사람 머릿속에 있던 거를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머릿속에 수없는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람은 마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떤 건지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우리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우리한테 잘해주면 참 고맙다 하면서 잘 봐야 돼요. 우리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놈이다 그래요. 그럼 안 돼요. 정확하게 보도록 해야 돼요.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맡겨야 돼요. 정확하게 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모른다예요. 모른다. 이제 모른다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른다 하면 딱 멈추고 보잖아요. 이렇게. 이렇다 하면 그거 따라 행동해요. 주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른다고 생각하면 사잖아요. 모른다 하면 좀 더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른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른다 하면서 자기 거를 붙이지 않은 게 중요해요. 자기 거를 붙인다는 건 뭐냐면 자기 감정, 생각, 살아온 경험, 뭐 아까 말한 이념, 뭐 온갖 걸 붙이는 거, 이거를 스톱해야 돼요. 붙이지 않고 딱 봐야 돼요. 많이 붙이고 살았죠? 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붙이고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모른다예요. 모른다고 유심히 이래 자꾸 붙으면 떼고 붙으면 떼면서 유심히 보면 우리 마음이 아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좀 더 근접해 가요. 사실은 이제 사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타심통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타심통이라는 것은 상대방 마음에서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도를 참 잘하신 게 타심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딱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상류도 니까양가 어디 보면은 어떤 바라문 장자가 부처님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니까 딱 보니까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만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정신 차렸다 그러더라고요. 타심통이 있으면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타심통이 없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보려고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걸 자기 걸 붙이지 않고 유심히.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도 유심히 자꾸 보면 거기서 뭔가 좀 실제 가깝게 돼요. 이제 사람의 이제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제 아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긴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알 수 있는 힌트를 좀 주는 게 그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이 말은 우리 신체 이 몸과 정신 구조상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말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생겨서 성대를 탁 치면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팻말에 걸리지 말고 그냥 쭉 이 말이 놓은 마음에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쭉 들어가는 걸 자꾸 하면 자꾸 하다 보면 좀 가까워져요. 걸린다는 거는 와,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왜 저 말하지, 이런 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쭉 들어가면은 하여튼 그 마음에 좀 가까이 가게 돼.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엔 잘 안 되는데 뭐 몇 달, 몇 년 하면 좀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정확히 알고자 노력하는 걸 공감이라 그러는데 공감은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인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직접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니까 너 마음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러면 그 마이너스 공감이에요. 우선 내 마음이 이렇다는데 그거 아니라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정확하게 보려고 자꾸 그 다음에 이제 말에 걸리면 안 돼요. 말에 걸린다는 건 이제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왜 저런 말하지, 무슨 의도인가 뭐 이러면 걸리는 거예요. 그냥 쭉쭉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표정을 보면 표정도 이래 근육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으로 움직일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잘 보면은 그 걸리지 말고 따라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을 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 이제 행동을 또 걸리지 말고 쭉 들어가면 마음에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정말 내가 상대방 마음을 정말 그대로 보는 공감 훈련을 한다. 이러면은 누가 자기한테 욕하면 어떻겠어요? 참 고맙겠죠. 그 사람 마음을 알게 해주니까. 확실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보다 보면 이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 그 하나와 두 번째 이제 이 중요한 노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생각과 감정이 들어요. 들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과 감정이 들면, 생각이 들면 보통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는 억압을 해요.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건 나쁜 생각이야. 하거나 거기에 영향받아서 영향 속에 있어요. 그 둘을 하면 안 돼요. 왜 둘을 하면 안 되냐면 생각이는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까지 과거의 어떤 조건으로 인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했다면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게 없어요. 있는데 이거 가져왔어요. 그럼 누가 뭐래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면 떨어진 거예요. 생각을 내가 했다면 요 생각을 내가 해야지 노력해서 그 생각할 수 있으면 그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이 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앞에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냥 조건에 따라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떠오른 생각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걸 제가 2003년도에 깨달았어요. 미얀마 가서 수행하다가 이제 참매센터라는 곳에 수행했는데 이제 앉아서 거기는 좌선할 때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봐요. 보는데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생각은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떤 노력도 없는데 그냥 탁 났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내가 생각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해보니까 조건에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미세하게 어떤 주의가 간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인과의 법칙을 따르는 거지 내가 요래 해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이 존재라는 게 참 곤란한 상황에 있구나. 나를 영향 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괴로웠던 거, 컴플렉스를 가졌던 거 모든 것이 생각만에 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좀 심하게 해서 누가 내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그 맞고 난 뒤에 한 번도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이거 얼얼하고 끝나는 거예요. 심각하게 된 거는 이제 생각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때 왜 걔가 때렸지? 나는 뭐 했나? 어떻게 하면 뭘 하나? 어떻게 보복하나? 별걸 다 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도 똑같아요.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미세하게 보면 생각하고 똑같아요. 정신작용 다 똑같아요. 의도도 마찬가지예요. 의지도. 그래서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로. 자유의지를 뭐 이런 게 자유의지라면 자유의지가 있죠. 누구의 강요에서 내가 이런 의지를 냈다. 그럼 누가 뭐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모든 조건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낼 수 있다. 그런 의지는 없어요, 세상에. 이제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되고 있고 서양의 과학자들이 그런 책도 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억압을 하거나 영향받는 이거를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그때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어쨌든 생각이란 거는 뭐 하고 있다가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탁 생각이 들면 이런 게 떠오를 수밖에 없어. 하지만 나는 내 할 일 한다 하면서 자기 하는 일 속에 다 있다 생각하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설거지하다가 생각이 탁 나면 생각은 그런 거야 놓고 설거지 속에 다 있다예요. 하찮은 게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왜 다 있냐면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는 걸 잘 보고 그에 맞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딱 되면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걸 잘 보고 그에 맞게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확하게 보는 노력하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요게 이제 잘 되면 괴로움 없이 좀 살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가 뭡니까? 네, 정확하게 본다. 둘은 두 번째는요. 네, 생각 감정을 잘 처리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막 뭘 하려고 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래 애 키우는 그 사람 같으면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야 공부 좀 해 이러지 해요. 누구든지 공부하고 싶죠. 공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보고 어떻게 하면 좀 될까 이래 연구해가지고 좀 되게끔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너무 쉽게 사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겪을 수밖에 없는 걸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바깥과 내 안, 내 몸과 마음에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원하지 않은 일이. 그래서 괴로움,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애는 길은 괴로움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 자살도 괴롭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자살하려는 마음이 될 정도면요, 아주 특수한 정신세계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너무너무 괴롭다 보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앞에도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고 정말 자살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방지는 괴로움이 없는 삶이 돼야 자살이 없어지지. 괴로움은 그대로 있는데 자살하는 것만 자꾸 막는다고 그거 쉽진 않아요. 물론 막으면 또 다르게 또 뭐 변화하긴 해요. 어쨌든 이 괴로움. 그래서 이제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은 일은 밖을 있는 그대로 봐서 거기에 맞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 같으면 사람을 잘 봐서 그에 맞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밖을 정확히 봐야 돼요. 뭐 반복된 이야기지만 정확히 모를 때는 모른다 하면서 유심히 해야 되고, 아까 말했죠. 내 거를 자꾸 붙이면 안 돼요. 붙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붙은 그때 마음이 아는 기능을 해요. 요즘 우리 뭐 마음 챙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음 챙기려는 게 한마디로 하면 안 붙이는 작업이에요. 뭘 보거나 할 때 붙이는 걸 떨어뜨리는 게 마음 챙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마음 챙김을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은 안에서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나가 아니고 나하고 제일 가까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하고 제일 가까운 남인 거예요. 나한테 영향 주는 남이에요. 나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처님께서도 깨닫고 두 번째 한 법문이 무아특징경이에요. 거기 보면
무아가 어떤 건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어요. 부처님 그래 이야기했어요.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는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색수상 행식. 그걸 간단히 말하면 몸하고 그다음에 느낌, 인식, 의도, 마음 이렇게 의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몸은 색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괴로움이 온다. 내 것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키가 적으면 키 좀 커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꺼풀이 없으면 쌍꺼풀 생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래 니까에서는 보면은 무아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없다에 가장 그 설명이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연장하면 내라고 고정된 어떤 아주 순간적이라도 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자가 없다. 이래서 무아라고도 하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없다는 뜻으로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은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온다. 몸이 내 것 같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느낌은 내 것이 아니다. 나가 아니다. 느낌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온다. 느낌이 내 같으면 이런 느낌대로 저런 느낌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느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책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게스타프, 독일이 패망하면서 게스타프들이 일찍 떠나요. 이 수용소에서. 떠나니까 이제 감시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만 딱 남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유태인 그 수용소에서 가만히 있더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다 도망갔을 거야. 다 어디 갔을 거야.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있는데 이제 하루는 줄을 지어서 이제 수용소 밖으로 한번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막사에서 또 이야기하는 걸 빅터 프랭클이 듣고 적은 거예요. 한 사람이 이래요. 자네 그 밖에 나갔을 때 기뻤어. 이러니까. 안 기뻤어. 나도 안 기뻤어. 그걸 적어 놨더라고. 기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조건이에요. 전부 다. 물론 고정된 조건은 아니에요. 계속 바뀌어요. 인과의 법상. 근데 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기쁘고 싶어도 기쁠 수 없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가스실에서 나온 사람들 시계에 있으면 탁 빼가지고 자기가 가지잖아요. 또 내지 그 있어도 뭐 밥도 먹잖아요. 여러분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느낌은 나가 아니다.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하기 때문에 괴롭다 그랬어요. 느낌이 내 거라면 나라면 느낌이 이래라 저래라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간 다 굶어 죽습니다. 아까 몸 그러면 성형외과는 다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식이라는 거는 뭘 탁 보면 저거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건 처음 본다 하고 딱 아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인식은 나가 아니다. 그래서 괴롭다. 인식이 나 같으면 인식을 이래라 막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우리 한 번 본 거는 저거 전에 봤어로 딱 되지 다른 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에 한 번 본 사람 딱 보면 알잖아요. 인식도 바꿀 수 없어요. 잘 엄밀하게 보면. 그래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의도, 행. 의도도 이것도 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다. 나 같으면 어떤 의도든지 낼 수 있어야 돼요. 낼 수 없어요. 공부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나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거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마음식, 이 의식,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 이거를 이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몸과 마음의 속성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이 날 때, 원치 않다는 건 아픈 거겠죠. 그죠? 아프고, 피곤하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정신 같으면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든, 강박증처럼 불안한 생각이 든 그렇겠죠. 그래서 일어날 때 잘 처리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생기고 또 괴로움을 잘못하면, 잘못 처리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래 불교 정신치료 정확히 보는 것을 하는데 초기 불교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불교는 관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니까야를 보면 부처님과 제자의 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관찰한 거니까. 과학자들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똑같아요. 그 대신에 이제 관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뭐 마음 챙김 같으면 안 붙이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또 지혜의 눈이란 게 있어요. 삼매를 얻어서. 하여튼 그래서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보고 왜 괴로움이 생겼다는 걸 알고 괴로움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궁극적인 과학이자 궁극적인 치료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미 아시는 분들인지 몰라도 이 종교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어요. 번역인데 이게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종교란. 일본이 엄청난 참 기여를 했어요. 번역에서 1800 몇십 년도에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거의 다 일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사회,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일본에서 번역해. 종교도. 근데 종교가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조 같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동양에 종교라는 말이 이미 있었어요. 이 종교가 뭐냐면 어뜸되는 종은 어뜸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갓집 하면 어뜸되는 집이잖아요. 그렇듯이 어뜸되는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으로 종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불교, 유교, 도교 뭐 그런 특히 불교를 지칭했다 그러더라고. 종교가. 그렇게 이미 있었는데 그 영어의 religion을 종교로 번역한 거예요. religion이 뭐냐면 사실 저는 religion의 라틴어였다 그러더라고. 라틴어 어원이 있다가 religion으로 바뀌었는데 라틴어에 religio라고 있어요. religio가 n이 하나 더 붙으면서 religion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를 때도 religion 하니까 릴라이의 명상이 아니냐. GIO에는 보통 그 명상으로 많이 붙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는 거를 종교로 하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religio라는 라틴어에서 religion이 나왔어요. 근데 라틴어 religio가 뭐냐면 나약한 인간이 전지전능한 신을 이래 의지하고 모시고 의식도 치르고 이런 걸 릴리지오라 그랬어요. 그거를 종교로 번역하니까 이게 기존에 있던 거는 어뜸되는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건 신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볼 때는 신교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신교. 지금 기독교 이게 물론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가 이제 번역이지만 어쨌든 신교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마치, 어떤, 여러 종교 현상을 다 아우르는 거의 번역으로서, 말로서 종교가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불교는 뭐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뭐 약간 그런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과학도 종교예요, 과학도. 세상을 설명하는 가르침이에요. 불교란 거는, 붓다란 분의 가르침이고. 근데 그 가르침이 관찰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검증 가능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교라는 말은 조금 옆에가 있으니까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이제 앉아서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불교를 배워서 좀 써먹어야 되겠다. 또는 뭐 불교 심리 치료자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해서 배운 것을 치료에 쓸 때는 갖춰야 될 요소가 3가지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남한테 쓰는 건 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도움이 돼야 돼요.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좀 편해졌다든지 내가 뭐 불면증인데 고쳤다든지 화가 많은데 화가 줄어들었다든지 불안이 뭐 줄었다든지 하여튼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기에게 도움이 된 그 경험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 돼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나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했을 때 그게 되는 경험이 돼야 돼요. 요 2개를 갖추면 치료화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좋은 거는 어쨌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보편적이긴 하지만 좀 더 자기가 그걸 적용하는 대상을 잘 보고
그에 맞게 적용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에 좀 맞게 적용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경험을 치료에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뭐 조금 한계가 있으면 자기 한계 내에서 이제 한다든지 하는,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남을 돕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기 불교, 이제 저는 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초기 불교에서 얻은 게 있고, 초기 불교를 떠나서 제가 살면서 관찰하면서 알았던 거, 터득한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다는 그 두 가지가 불교 정신치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로부터 배운 거는 뭐냐면 뭐 공부를 하고 또 수행해서,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고 또 수행을 통해서 경험한 거. 그거 이제 두 개가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와 몸과 마음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면 나의 밖에서 일어나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거나 안 그러면 뭐 그래도 또 일어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올바로 수습하게 하고 그것이 좋은 경험이 되는, 내가 더 나아지는,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아지는, 내가 더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심플해야 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뭐로 구성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됐나를 보면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속성에 따라서. 하나는 생명이 없는 거, 생명을 가지지 않은 거. 그것들은 다 물리 법칙을 따라요. 이거는 뭐 생명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거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딱 세상은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을 가진 존재는 또 자세히 보면 속성에 따라서 생명 가진 존재는 자기를 가장 소중히 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 가지면 내가 아닌 남이에요, 남. 그렇게 딱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 가지지 않은 이 자연과 생명 가지 않은 것과 남과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여서 상호작용들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을 잘 보면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는 물리법칙에 따라 일어나요. 내가 담배를 탁 피우면 공기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그건 또 내가 들어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영향받아요. 그거는 딱 물리법칙에 따라 일어나요. 물론 이제 우리 존재는 선택을 해요. 예를 들면 이 방에 한여름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창문을 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튼 사람이 있어요. 이 존재는 언제나 선택을 해요. 하는데 똑같이 에어컨을 켜면 누가 켰든 간에 똑같은 영향이 와요. 그래서 나와 생명 가지 않은 사이에는 이 자연법칙, 물리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와 남 사이에는 법칙이 있나 없나? 법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자칫하면 또 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 있느냐? 이 잘 보면 아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괴롭다는 원리하고도 다 통해요,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자연하고 생명 가지지 않은 거하고 상호작용 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데 가장 심플한 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숨을 쉬면서 있는 거 먼지까지 다 포함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뿜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좀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죠. 그 다음에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하고 사이도 잘 보면 상호작용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심플한 게 엄마하고 아기라 보시면 돼요. 아기가 앙 울면은 배가 고프나 뭐 기저귀를 갈아야 되나 뭐 어디 아프나 이래가 보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상호작용.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것도 죽어요. 애가 어디 탁 떨어졌는데 안 울고 있으면 그거 죽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하면 또 괴롭고. 그래서 이 인간이란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와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생명 가지지 않은 것과 생명 가진 것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그걸 안 하면 죽고 괴롭기 때문에 해요. 그걸 역으로 말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자연도 고맙고 요도 고마워요. 이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환자 보지만 받는 거는 엄청 받아요. 옷도 지금 다 받은 거예요. 온갖 걸 다 받아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왜냐하면 나는 하나잖아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잘 보면은 내가 남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해요. 그때 보면 내가 상대한테 뭘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필요해서 뭘 하는데 요 존재의 판단이에요. 요 존재가 딱 판단할 때 나도 좋아 하는 걸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필요했는데 요 존재가 나 싫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나도 좋고 요도 좋은 걸 하면은 좋은 결과가 와요. 나는 좋은데 요 싫은 거 하면 나쁜 결과가 와요. 이게 이 생명 가진 것들 사회의 법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쓴 책을 좀 보시고 요 정도로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내가 자연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내한테 필요한 자연이 되나 그걸 해야 돼요. 요즘 같은 뭐 탄소 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차 안 끌고 다니는 것도 그 탄소 줄이는 게 든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거하고 내 혼자는 힘이 약하니까 뭐 이 지구 차원에서 다 힘을 합하면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사람을 딱 보잖아요. 사람이든 개든 똑같아요. 이제는 딱 보면 이런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좋고 여기도 좋은 게 뭔가. 그걸 딱 찾아야 돼요. 나도 좋고 여기도 좋은 게 뭔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내 좋은 것에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요. 나도 좋고 여기도 좋은가. 근데 이 사람이 좋은 그야말로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기 좋으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래요. 그건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알잖아요. 그건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자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지 정확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100%는 알기는 힘들어요. 해서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걸 하는. 예를 들면 여기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편 딱 보면요.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거 뭔가. 또 여기 계신 남편분은 부인 보면 나도 좋고 부인도 좋은 게 뭔가. 이걸 항상 해야 돼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동의가 좀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면 내 속에서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불가항력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잘 수습하고 내 몸과 마음을 아는 좋은 경험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뭘 먹었어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저 괜히 먹었다 이래요. 그럼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거는 소화가 안 된다 하는 걸 이번에 잘 알았다. 좋은 기회다. 이렇게 딱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속성을 보면 몸은 조건에 따라 생명활동이 왕성히 있어요. 그 생명활동은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뭐 심장을 뛰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몸을 내 거다, 나다, 나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보면요. 몸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내부적으로는 생명활동을 왕성히 하지만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그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의 관계를 보면 마음이 몸의 생명활동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 우리한테 영향이 와요. 반응은 세 가지예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 반응을 해요. 그 다음에 마음이 몸을 움직여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걷고자 하는 의도를 내면 그 의도에서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나와서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중요해요.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자연 법칙에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받아서 먹어요. 몸은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것은 마음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또, 몸이 마음을 움직여서 또 새로운 영향을 주지만 몸이 안 받는, 몸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한테는 몸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제 암 환자들도 좀 치료를 해요. 이제 그분들이 오는 거 가만히 보면 항암 치료할 때 반응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맥을 못 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훈련이 잘 된 사람은 그 맥 못 추는 가운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더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몸이 따라가요, 마음을. 그래가지고 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보면, 마음은 한 번에 한 대상에 가 있어요. 절대로 두 대상을 가지를 못해요. 마음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 길이 나요.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작용이 많아요. 보면 생각, 감정, 의도, 인식은 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성은 똑같은데 내용이 다르니까 이름을 달리 붙인 거지, 잘 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하면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얻는 지혜, 요거는 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반응. 그리고 부모로서는 아이가 또 반응을 건강하게 하는 걸 좀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모범이 됨으로써. 예를 들어서 시험인데 1교시, 이제 시험 치러 가려면 뭐 7시 반에 일어났는데 8시 반에 일어났는 애도 있잖아요. 그럼 막 시험 망쳤다 그러고 뒤에도 막 망치고 또 엄마는 막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너 푹 잘 잤다. 지금이라도 가서 너와 같은 애들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해라. 뭐 그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왜 이래 많이 잤을까? 잠은 보면 일어나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 보통 이래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잠에 대해서 알 수도 있고 정말로 본 시험이 있을 때 안 늦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별 일을 다 일어나요. 그건 우리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반응을 건강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또 우리가 자식한테는 그걸 좀 가르치고 학교 선생님 같은 애들한테 또 가르치고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탁과 거절. 이게 보면 피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 피곤해 하더라고. 부탁과 거절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부탁, 거절이 말 자체를 싫어해요. 부탁을 이거 해주세요 하면 말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죠. 그냥 알린다 이라는 게 좋아요. 알아야 뭘 도와주죠. 안 그래요? 알린다. 내 상태가 지금 내가 뭐 배가 고프다, 식량이 떨어졌다 하면 그 들은 사람 보고 해줄 수 있으면 하고 자기가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알린다는 마음을 가지면 좀 가벼워요. 그 다음에 거절도 안 해준다, 뭐 못 해준다 이거보다도 그냥 내 형편을 또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하면서도 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또 알릴 수도 있고. 뭐 간단한 거래요. 그 다음에 거짓말과 진실. 이 보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하얀 거짓말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난 특히 니까에 보면 진실의 힘이 많이 나와요. 이 진실의 힘으로 뭘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거짓말은 거짓말 한다는 뭐 잘못된 거 하나 있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게 두 개예요. 두 개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오래 못 가요 또. 다 탄로나게 돼 있어요. 애들 거짓말하면 나중에 엄마가 학원 안 가고 영화 보러 갔는데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학원 안 간 게 문제가 얘 거짓말하는 애라서 더 걱정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때 이 진실을 말하면 거짓말이 커버가 돼요, 사실은. 얘 참 대단한 애다.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해. 공감능력은 아까 뭐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독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해요. 힘은 경험에서 나오는데 우리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독서 습관이 안 좋은 사람이 있더라고. 딱 보면 이건 읽고 맞아 뭐 이러면 안 돼요. 그 저자가 경험한 세계로 같이 경험한다. 손을 잡고 같이 간다. 이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경험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일을 뒤에 하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좋아하는 거 앞에 하면 뒤에 피곤한 일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중고등학생이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어떤 데는 이래요. 너 게임 2시간 하고 싶으면, 공부 2시간을 좀 붙여서 공부하고 이것도 좀 하고, 너 공부할 때도 공부해서 좋고 뒤에 게임 기다리고 있으니까 좋고 이러니까, 물론 통하지는 않지만 이야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 약속 이거 보면 우리 쉽게 약속하고 쉽게 어기더라고. 나도 30한 중반인가 약속하고 없던 걸 하자는 걸 한두 번 경험하고 이걸 내가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냐면, 쉽게 한 약속은 쉽게 어기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고쳤냐면, 약속을 하면 무조건, 지켰어요. 예를 들면 앞에 계신 분한테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럼 주는 거예요. 지나고 생각하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 약속할 때 괴로웠던 게 딱 떠올라요. 지켜야 되니까. 그러면 지킬 수 있나 없나가 딱 돼요. 그래가 이제 저 경우는 고쳤어요. 그 다음 이제 인사를 이게 보니까 인사의 의미를 잘 모르고 서열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하니까 내가 먼저 인사한다. 그게 아니에요. 인사라는 건 인간관계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인사라는 건 잘 보세요. 모르는 사람하고 인사합니까? 같은 아파트든 어쨌든 관계된 사람끼리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됐을 때 자기가 살기 편한 어떤 걸 만드는 게 인사예요. 인사는 먼저 하는 게 훨씬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하여튼 인사. 그 다음 대화에 능통하기. 이 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 우리 환자분들이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더라고. 사람 만나기 힘들고 싫어하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아까 독서하고도 관계되는데 우리가 사람은 사는데 힘이 필요해요. 힘은 경험에서 나와요. 힘은 경험이란 건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경험으로 또 배워야 되는데 그 경험을 배우는 길은 많아요. 근데 손쉽게 배우는 길이 뭐냐면 사람들이 말할 때 잘 보잖아요. 그럼 전부 어디서 보고 듣고 느낀 거예요. 집사람 이야기는 잘 들으면 유튜브 본 거예요. 내가 이래 보면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아주머니들 몇 명이래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집단 치료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높은 사람, 이런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러운데 높은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이 좋은 경험을 풍부히 한 사람들이에요. 배울 게 진짜 많은 거예요. 가서 그냥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잘 듣고 또 해줄 말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화는 이 3가지 요소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침묵이 있어요. 요 3가지를 그 어떤 본질에 맞게 하면 대화는 어려움이 없어요. 첫 번째, 말하는 경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상대가 들어서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하면 돼요. 하면 돼요. 하는데, 눈치는 보면 안 돼요. 눈치는. 근데 반응은 잘 봐야 돼요. 내가 탁 했는데 되게 막 재밌어요. 그럼 계속 하면 돼요. 근데 하다가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면, 요 정도 할게. 이러면 돼요. 극단적인 건 내가 말 꺼냈는데 듣기 싫으면, 말 꺼낸 거로 끝낼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기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왜 기죽으면 안 되냐면, 내가 뭔가 말한다는 것은 말할 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티베트도 한 2년간 배웠어요. 배울 때 보면 그때 그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말해서 웃으려면, 재밌는 말이든 뭐든 말해서 웃으려면 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딱 새겨져야 웃는다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그 사람한테 안 물어봐도 알아요.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전공 갈 거 아니에요. 이 학교에서는 말만 웃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 가서 말하는데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요 놈들 언제 웃나 한번 보자. 이러면서 계속 병사한 대로 하니까 나중에 웃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그 말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재밌는 걸 봤어요. 이야기해서 안 웃어요. 기죽지 마시고 또 해요. 또 해요. 그럼 나중에 웃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했어요. 근데 계속 해요. 나중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럼 할 말이 없으면 들으면 돼요. 듣는데 이제 남의 경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는 건 본전이에요. 물론 말하다가 좀 확실해지는 것도 있지만 듣는 게 이제 진짜 남는 거예요. 우리 같은 정신과사들 모이면 어떤 사람 딱 듣기만 해요. 그러면 옆에 사람, 야, 너도 좀 내놔. 그래요. 정확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을 때는 상대방 어디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을 내 거로 한다. 그러면 내 경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서로 말이 없으면 가만히 편안히 쉬면 돼요. 그런데 내가 이래 환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말 안 하면 어떻게 볼까? 계속 그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말한 대로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고 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또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아는 거, 일상생활의 관찰을 통해 얻은 지혜는 치료적인 효용성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자가 이걸 먼저 알고 환자가 알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제가 2003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얀마에 가서 한 달간 수행을 했어요. 참매센터에서 했는데 이제 우떼자니아 사회도라는 분은 세오민 센터에 있는 분이에요. 거기 이제 마음을 주로 보는 수행처인데 이제 그분을 제가 이제 시간을 미리 좀 약속을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4가지 질문인데 그건 이제 요 정신치료와 관계된 하나만 하면 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저하고 이제 환자가 정신치료 상담을 통해서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그걸 잘 유지를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반복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 그냥 말하면 딱 바로 답이 나와요. 뭐 훤하신 것 같아요. 환자가 스스로 자기를 보게끔 해라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물론 자기를 보게끔 하는 건 있지만 초점이 자기가 자기를 보게끔 하는 데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내하고 상담하는 시간에도 보지만 내하고 만나지 않은 시간에도 스스로를 보게끔 하는 그런 데 이제 초점을 가지고 많이 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를 아는 2가지 방법은 하나는 사띠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통산적인 정신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어지간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먼저 몇 년을 했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를 느끼고 사마타 위파사를 했기 때문에 몸이 어떻다는 거, 마음이 어떠다는 괴로움이 어디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2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이 눈, 귀, 코, 혀, 몸, 정신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그거는 파악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파악되는 거를 우리가 관습적인 실제라 그러고 파악이 안 되는 본질적인 거, 그걸 이제 우리는 궁극적인 실제라 그래요. 궁극적인 실제는 궁극적인 물질 정신이에요. 이제 그거를 보려면 아까 뭐 이런 거 보려면 눈이 있어야 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보려면 뭐 보는 뭐 기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손을 보려면 눈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세포 보려면 만안경이 현미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처럼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보는 거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돼요. 지혜의 눈은 삼매를 얻으면 있어요. 삼매는 이제 근접삼매, 본삼매가 있고 본삼매를 우리는 선정이라 그래요. 초선, 이선, 삼선, 사선. 그거를 얻으면은 이제 궁극적인 물질 정신을 볼 수 있어요. 궁극적인 물질 정신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전생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육도 윤회하는 존재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비유하면 사띠, 마음 챙김, 물론 이제 사띠가 또 깊어지면 사마타, 위파사나 약간 특수한 사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으로 비유하면 사띠, 마음 챙김, 요 우리 감각기로 보는 거는 고전 물리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에 비해서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은 전자, 원자가 막 움직이는 걸 보잖아요, 그죠? 그거에 해당되는 게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면 불교 정신치료가 가진 강점이 있어요. 기존의 치료하고는 다른. 어떤 강점이 있냐면 아까 말한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해서 이 정신이 어떻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궁극적인 물질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정신, 또 정신인식 과정, 또 우리가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우리한테 온다는 걸 좀 세밀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드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있는 게 아주 짧은 시간에 막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순간에 바꾸면 돼요. 근데 이제 기존에 보통 인지치료나 이런 건 덩어리로 봐요. 이래.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산매를 경험해서 봐서도 되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믿음 가지고 요렇게 수행하면 이렇게 보이고 부처님 미래로 이런 거 다 검증된 거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불교 정신치료가 가진 다른 치료에 비한 강점은 정신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 작업을 할 수 있어. 부처님 말씀이면 1초에 1조분의 정신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던 그때 정신이 그 상태가 올 수 있는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데 있으면 빨리 좋은 거로 전환하면 돼요. 전환의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어떤 거를 어리석은 주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해가 되는 건. 그거를 지혜로운 주의로 바꾸면 돼요. 근데 지혜로운 주의가 바꾸기 어려우면 대상을 또 옮기면 돼요. 대상을 옮기면. 현재로 옮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한데 되게 괴로워요. 근데 그걸 또 바로 볼 능력은 없어요. 그럴 때 무조건 손을 한번 들어보면 손도는 여기로 바꾸잖아요. 현재로. 그러면 또 이게 전환이 돼요. 그 다음에 불교 정신치료의 강점은 이 몸과 마음을 훤히 알기 때문에 이 몸의 영향을 정신이 안 받도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정신이 그냥 안 흔들릴 수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이 정신에 딱 초점이 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 실패했어요. 불교 정신치료하는 사람 같으면 사업 실패한 게 초점이 아니에요.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리면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초점을 다 이 정신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정신치료가 뭐 모든 치료에 다 강점이 있지만 강박증에 대해서 특히 더 이제 강박증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요거는 뭐 좀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불교 정신치료 강의 책을 좀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이 불교 정신치료의 강점은 보면 불안이란 거는 정신현상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가능하고 불안은 마음이 미래로 갔을 때 와요. 환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불안합니다 하면 다 미래로 가 있어요. 그때 간단하게 모른다고 현재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또 우울은 보면 뭐 요즘은 우울을 이 신경 전달 물질로 많이 설명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현재의 삶에 불만족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 차이 난 만큼 보통 괴로움이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과거로 갔을 때 화나 후회가 생겨요. 미래로 가면 불안이 생겨요. 후회로부터 벗어나는 법. 이것도 뭐 좀 그래 하시고. 어쨌든 화나 후회나 나를 힘들게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딱 들면요. 이래 딱 생각하세요. 잘못 보고 있다. 딱 이렇게 외치세요. 바로 보자. 이래서 바로 보는 거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 정신치료를 하게 되면 불교 정신치료라는 걸 통해서 지혜와 힘이 생겨요. 그리고 계속 상처보다는 발전하는 좋은 경험으로 바꿔요. 그래서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과의 법칙에 헌해지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돼요. 사실 바라기 때문에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안 되니까. 바라지 않고 설사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일어날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이웃이 나를 좋게 나한테 잘해 주길 바란다 하면 요술을 부려야 돼요. 싹 뭘 해서 그 마음에서 싹 생기게 해야지. 그냥 바라면요 오히려 역효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다 있다 생각하고 뭘 하더라도 즐겁게. 우리는 조금 고정관념이 있어요. 학생 같으면 하루 종일 공부하면 저녁에 지치고 피곤하다. 직장인 같으면 직장 끝날 때는 너무 피곤하다. 또 뭐 그런 생각을 가진데 어떻게 일했나에 따라서 뿌듯할 수 있어요. 퇴근할 때. 어떻게 일했나에 따라서. 그리고 하여튼 아까 뭐 대화는 이야기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래 생각하세요. 사람을 만나면 나도 편하고 저 사람도 좀 편하게 해준다. 이렇게. 그리고 어렵더라도 잘 보면 누구나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잘 보면 텀이 있어요. 공존할 수 있는 텀이. 그걸 세밀하게 보는 눈을 갖춰야 되고 탈북자 이민복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오늘 요 정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